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황정옥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저도 진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당분간 자가격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념적 편향교육이라는 오해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한 그 상에 대한 합의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경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모인 느슨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 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YMCA, 흥사단,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으로서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는 1기와 2기로 그 활동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1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제도화를 중심으로 주로 고민을 하셨고요. 2기 2018년부터 지금까지 2기의 활동이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2기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여 초안을 만들었고요. 작년 2019년에는 그 초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11월 18일 날 마침내 사회적 합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필요성과 5가지 기본 원칙이었고요. 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10개 광역에서 공론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 강원, 충남, 세종,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전남에서 진행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 11월 20일 날 전국에서 전국 공유대를 가지고 각 광역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천선언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실천선언문과 그 경과는 따로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까요?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개념이지만 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인 정치를 강조한 것은 독일 역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시민들이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히틀러 독재자를 선출한 경험이 있고 동독 공산당이라는 2번의 전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시민들은 그러한
부끄러운 두 번의 전체주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도 이러한 정치 교육이 순탄하게 처음부터 잘 진행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말에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극심한 좌우 대립이 일어났었고 교육 현장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에 좌우를 망라한 정치교육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행사를 진행을 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게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교화의 금지, 논쟁 재현, 이해관계의 인지입니다. 자료집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화의 금지라는 건 교육 내용을 주입하거나 또는 학습자가 의식화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논쟁 재현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논쟁적인 주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의 인지는 학습자들의 주체적 관점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해관계가 도출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교육 실천 원칙에 대한 합의입니다. 독일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헌법, 독일에선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헌법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전체주의야 나치 등을 옹호하는 것은 다양성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교육의 목적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 장려, 민주주의 의식을 견고히 하기, 정치적 협력 자세 강화, 민주적 발전과 사회적 공존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안에 방점을 두었던 독일도 1990년대에 와서 네오나치나 인종주의가 확산되면서 지식과 이론 위주로 되었던 기존의 정치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데부르크 선언이라는 게 발표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헌법의 선언이나 정부의 형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문화로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독일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회적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도 합의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해 나갈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향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첫걸음 때 이야기했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으로 확인했던 것은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제시하는 민주공화국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과제라고 서로 합의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태도, 방법을 체득해 민주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합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도 그 교육의 목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과제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목표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도 원탁회의나 합의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 확보를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료집에 있는 그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이 잘 된다면은 이게 갈등 비용이 사회 갈등 비용을 경제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조정되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갈등이 조정이 되고 사회통합력이 높아져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은 뭐냐? 교육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희가 배우기만 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적 성격과 활동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그거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배움과 실천을 같이 고민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인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제도와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제정일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1997년부터 15대 국회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발의가 되어 왔는데 한 번도 상임위원회 회부도 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만료가 되면 자동 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자료 밑에 보시면은 그거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해 8월 달에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도 여전히 좌파를 침투시켜 전위 조직으로 활용하고 좌파 인사들을 조직하고 이런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중요성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의 반증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 59개가 있고요. 광역에 11개, 기초에 35개, 교육청 조례로 13개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2018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정치적 편향을 막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를 위해서 초당파적이고 실용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21대 국회에 와서 드디어 국회 상임위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회부가 됐습니다. 물론 제정되기까지에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최초로 상임위에 회부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합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론화를 계속 확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지원법이 제정이 될 거고요.
지원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인데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밑에 중앙에 민주시민교육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광역이나 기초 단위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주체인 시민사회가 각 지역에서 학습기관으로 선정되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 인천 지역만 해도 상상을 해보면, 인천 지역에 뭐 광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두시든 기초 단위의 예를 들면 구별로 두시든 이런 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어떻든 실행의 주체는 지금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인천 지역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는 각자의 자기 조직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나 우리 헌법의 정신을 인정하는 헌법적 가치의 틀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온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선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모든 시민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간 우리가 진행해온 사회적 합의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민사회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우리 사회의 풍성한 미래를, 다양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도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인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제정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줌 화상회의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무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고 혼자 말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간다면은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은 자가격리인 상태라서 참여할 수가 없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혹시라도 꼭 듣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최 측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계도 많아서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직접 뵙고 또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 지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